마침내 세상에 이 참혹한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열대야를 뚫고 이 비극이 서려있는 12선녀탕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선녀탕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서랑 남교리에서 출발하여 대승역까지 오르는 계곡이죠. 오늘은 남교리에서 차박을 하고 대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 첫 구간이 지금 이야기하는 12선녀탕이죠. 한밤중에 출발하지만 그때의 처절한 울림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설악산의 수많은 계곡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히는 곳입니다.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즐겼을 것만 같은 아담한 12개의 소와 탕이 있어 붙여진 이름이지요. 옛날에는 탕수동이라고도 불렸는데 그만큼 맑고 깊은 물길과 푸른 소가 많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노산 이은상 선생은 이곳을 팔폭팔탕이라 했고 조선시대에는 오폭십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의 시선 속에 늘 신비와 경외의 상징이 되어온 곳이지요. 예전에는 거칠고 위험한 계곡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꾸준히 정비되어 지금은 데크와 계단을 따라 비교적 안전하게 오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계곡 산행의 대명사라는 별칭까지 얻었다고 하죠. 남교리 공원지 킴터에서 출발해 계곡을 거슬러 오르면 주능선인 대승령에 닿아 장수대까지 이어지는 약 12km의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8시간 정도 걸리니 초보자분들께는 쉽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체력이 충분하고 믿음직한 동행이 함께한다면 그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지요. 특히 이 계곡은 내려올 때보다 올라가며 바라볼 때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남교리에서 출발해 천천히 계곡을 거슬러 오르는 것이 정석이라 하겠습니다. 이곳 12선녀탕의 입구인 남교리는 대승령은 물론 귀청, 한계령, 대청봉으로 이어지는 서북주능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길이 아니라 수많은 전설과 추억이 켜켜이 쌓인 이야깃거리의 무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계곡에는 아직도 잘 알려지지 않은 슬프고도 극적인 이야기가 잠들어 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서바이벌 영화처럼 젊음을 건 사투의 기록 말입니다. 깊고도 음산한 계곡 속 온 세상이 고요에 잠겨있던 순간 갑자기 고요를 뚫고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비틀거렸고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이 스며 있었습니다. 주민은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계곡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요. 급히 그를 집으로 데려와 미음을 끓이며 숨을 고르게 하자 놀라운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아직 계곡 속에는 살아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순간부터 한밤의 구조극은 시작되었습니다. 횃불을 든 구조대와 함께 다시 악몽 같은 계곡으로 향하는 발걸음. 기운을 조금 회복한 홍영은 구조대의 손을 잡고 다시 그 지옥 같은 계곡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높이 들고 뒤를 따르는 4명의 구조대원. 그들의 발걸음은 두려움과 긴박함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후 7시경 차가운 바위 위에서 의식을 간신히 붙잡고 있던 김영옥 군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이미 어둠에 잠기고 있었고 기온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머무른다면 구조대원들까지 위험에 빠질 상황. 결국 눈물을 머금고 하산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70여 미터 넘어 개울을 정찰하던 동국대 산악대 대원과 우연히 마주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조난 소식은 곧장 경찰에 신고되었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세상에 이 참혹한 상황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사건의 전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1968년 10월 22일 오후였습니다. 푸른 하늘이 아득히 펼쳐진 그날 가톨릭이대 산악부원 김영옥, 김신철, 김한종, 민병주, 강영태, 박승호 등 6명의 남학생과 홍정숙, 한명숙, 조나령 3명의 여학생은 산악회 제3회 축의 설악산 등반을 위해 서울역에서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은 춘천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다음날 새벽 4시 30분에 기상해 5시 20분 남교리행 버스를 타고 길을 이어갔습니다. 아침 9시 20분 남교리에 도착한 이들은 빵과 사과로 간단히 허기를 달래고는 설악의 비경이 기다리는 12선녀탕 계곡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키슬링 배낭, 군용 휘발유 버너,
털스위터, 망원경, 무전기까지 당시로서는 최고의 장비를 갖춘 만반의 준비였습니다. 오전 11시경 제1탕에 도착해 점심을 지어 먹은 뒤 복숭아탕을 지나 막탕에 이르러서는 계획대로 야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아침 7시 눈을 뜨자 밤새 맑던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서울대 의대 산악부 학생 5명이 텐트를 지나 상류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9시가 조금 지나서 이들도 배낭을 꾸려 산행에 나섰습니다. 숲길을 오르던 중 빗방울이 후두둑 나무짚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스치는 소나기겠거니 여겨 대수롭지 않게 판초를 꺼내 입고 발걸음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대승령과 안산으로 갈라지는 갈림길 초입에서 큰 바위 아래 작은 동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마침 비를 피하기에 적당하다 여겨 그곳에 자리를 잡았지요. 하지만 빗방울은 곧 거센 빗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민병주 군이 상황을 살피러 정찰을 나가고 남은 이들은 자리를 정리하며 젖은 옷을 말리기 위해 불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이내 동굴 안으로 물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찰을 나갔던 민병주 군이 동굴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안개가 짙게 깔려 길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계곡길은 이미 물에 잠겨버렸다며 우선 밥부터 해먹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동굴 안이 흠뻑 젖어 불을 피우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점심도 저녁도 굶은 채 캄캄한 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치자 기온은 빠르게 떨어졌고 비는 어느새 쌀한눈으로 변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풍이 몰아치며 단풍으로 물들었던 가을의 산은 순식간에 혹독한 겨울산으로 돌변했습니다. 기온은 영하 5도 아래로 곤두박질쳤습니다. 학생들은 버너 2대에 불을 붙여 몸을 녹여보려 했지만 매서운 추위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10월 25일 새벽 6시 설악산 12선녀탕 계곡 막탕에서 불과 1km 위 커다란 바위 밑 틈에서 가톨릭이대 산악부원 9명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미 비바람에 얼어붙어 있었고 초조함은 눈빛 속에서 더욱 짙어져 갔습니다. 24일 오전부터 이어진 폭우는 계곡길을 삼켜 하산의 길을 끊어 놓았습니다. 간밤 내린 진눈깨비와 급격한 기온 하강은 그들의 몸을 완전히 굳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버너에 기름을 넣는 것조차 힘에 부칠 정도였습니다. 동굴 안에는 물이 질척할 정도로 고였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리더 김신철 군은 남교리 방향으로 하산하기로 결정합니다. 배낭은 두고 자일과 판초 같은 최소한의 장비만 챙긴 채였습니다. 부대장 김한종 군이 먼저 자일을 묶고 차가운 급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끝내 건너지 못한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 김신철 군이 직접 나섰지만 거센 물살은 그를 무자비하게 휘몰아쳤고 결국 그는 급류에 휩쓸려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남은 선택은 단 하나, 다시 동굴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물과 바람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고 그들의 절망은 점점 깊어져만 갔습니다. 10월 25일 오전 8시 하늘은 천둥과 번개로 요란했고 폭우는 여전히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리더 김신철 군은 다시 한번 결단을 내렸습니다. 계곡을 건너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단하고 산기슭을 따라 길을 뚫으며 하산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빗물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쏟아졌습니다. 길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아 때로는 미끄러운 암벽을 가로질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탈출로를 찾아 나아가는 발걸음은 고통스럽고도 더뎠습니다. 오전 11시경 약 1km 남짓한 거리를 3시간 만에 간신히 내려와 복숭아탕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나고자를 막기 위해 줄지어 내려왔고 도착 후 비상식으로 챙겨온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브리더 김한종 군은 이미 탈진해 빵조차 씹을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리더 김신철 군도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김영옥 군이 자의를 메고 조나령 양이 김한종 군의 배낭을 대신 맸습니다. 김영옥 군과 홍정숙 양은 교대로 김신철, 김한종 두 사람을 부축하며 내려갔습니다. 끝까지 앞장서서 하살로를 찾으려 했던 두 리더의 몸이 책임감의 무게 속에서 먼저 한계에 다다른 듯했습니다. 잠시 후 김신철 군과 김한종 군은 졸리다는 말을 남기고
그대로 쓰러져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동료들이 뺨을 때리며 깨우려 했지만 끝내 의식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발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학생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불을 피워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번호는 끝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두 사람을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마땅히 몸을 피할 곳조차 찾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심 끝에 대열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김영옥 군과 민병주 군이 계속 하산의 구조를 요청하고 나머지는 쓰러진 두 사람 곁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김영옥 군과 민병주 군은 필사의 각오로 하산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센 빗물과 험한 길 속에서 둘은 결국 서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김영옥 군마저 탈진해 판초를 뒤집어 쓴 채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각 뒤에 남은 이들은 쓰러진 두 사람을 부축하며 느린 걸음으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 또 다른 이들을 붙잡고 내려가는 길은 안타깝게도 파국을 향한 길이 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한명숙 양이 탈진해 쓰러졌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학생들은 냉정한 판단을 잃고 말았습니다. 김신철 군과 김한종 군을 한명숙 양에게 맡겨두고 나머지 4사람이 구조대를 부르러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해서는 안 될 결정이었습니다. 추위 속에서는 함께 모여 체온을 나누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새의 무리로 갈라진 순간부터 그들의 상황은 점점 더 어두운 그림자에 휩싸여 들어갔습니다. 홍정숙, 조나령, 강영태, 박승우 4사람은 하산을 이어갔지만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먼저 강영태 군과 박승우 군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홍정숙 양과 조나령 양은 그 사실조차 모른 채 한참을 더 내려가서야 두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결국 산줄기를 버리고 물길 옆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내려가다 거대한 바위 앞에 다다랐습니다. 홍정숙 양이 먼저 바위를 지나갔고 뒤이어 조나령 양이 발을 옮기던 순간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는 거센 급류 속으로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홍정숙 양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녀는 죽으림을 다해 산줄기로 방향을 정하고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어느새 어둠에 잠기고 있었습니다. 몰려드는 졸음 앞에 홍정숙 양은 결국 소나무 가지를 꺾어 몸 위에 덮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10월 26일, 사흘 만에 비로소 날이 개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계곡물도 절반이나 줄어 있었습니다. 눈을 뜬 홍정숙 양은 간신히 몸을 일으켜 다시 하산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판초를 뒤집어 쓴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김영옥 군을 발견했지만 더는 머물 수 없어 그 자리를 뒤로하고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길가에 쓰러진 민병주 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맥을 짚어보았으나 이미 숨은 멎은 뒤였습니다. 민병주 군의 시계는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산기슭을 돌아 내려가던 홍정숙 양은 오후 3시 30분경 남교리 주민을 마침내 만나 구조를 요청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이 끓여준 미음을 먹고 기운을 차린 그는 무서웠지만 횃불을 든 구조대 4명과 함께 다시 악몽 같은 계곡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날 저녁 7시경 의식을 회복한 김영옥 씨를 발견했지만 어둠과 매서운 추위 앞에 구조는 끝내 이루지 못하고 하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인 27일 남교리에 모여있던 동국대 산악부와 마을 사람들이 합세에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제1선녀탕 아래에서 급류에 휘말려 사라졌던 조나령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어 오후 3시 조금 넘어서 함지박골 인근 제1선녀탕 아래에서 강영태 씨와 박승호 씨도 차가운 물에 떠내려온 듯한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4시경 소나무에 몸을 기댄 채 숨져 있는 한명숙 씨가 발견되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나고했던 김신철 씨와 김한종 씨, 그리고 민병주 씨의 시신은 28일에 수습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을 폭우,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비극 앞에서 꽃 같은 젊음 7명이 그렇게 산속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너무도 짧았으나 그 희생의 기억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꽃처럼 피어나던 젊음이 한순간에 꺾여버린 비극 앞에서 당시의 산악인들은 오래도록 마음을 졸이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남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계곡에서 폭우로 고립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질문 앞에 무겁고도 값진 교훈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 성급히 내려오려 하지 않고 하늘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더라면, 혹은 계곡을 벗어나 산줄기를 타고 올라 반대편 하살로를 찾았더라면 아마도 그들의 운명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되돌릴 수 없고 남은 것은 그들의 희생 위에 새겨진 깨달음뿐입니다. 산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동시에 한순간도 방심을 허락하지 않는 냉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하고 언제나 대비해야 하며 무엇보다 끝까지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그때 생존자들은 80이 다 되었겠지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그들의 영혼이 평안하기를.